제31화 결승으로 가는 길. 4강전 승리는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칼레를 운 좋은 아마추어 팀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진정한 강팀이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칼레라는 작은 항구 도시는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한지호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쁘게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라디오를 통해 그들과 연결되지 않아도 그들의 기쁨과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심장 박동은 이제 그의 심장 박동과 영원히 함께할 터였다. 그는 잠을 자는 대신 곧장 책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미친 듯이 연필을 움직여 자신의 도서관 설계도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보르도를 무너뜨렸던 그 대담하고 기발한 전술적 아이디어들을 그는 건축의 언어로 번역해냈다. 그의 손끝에서 설계도는 더 이상 죽어있는 그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변화하고 있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야 할 칼레 시내가 아닌 선수들의 혼란스러운 현실과 마주했다. 그는 미카엘 제라르가 되어 교실에 섰지만 수업은 불가능했다. 학교 창문 밖에는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영웅이 된 선생님에게 축구에 대한 질문만을 쏟아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선생님이 될 수 없었다. 주장 레지날 부케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인터뷰 요청, 방송 출연 제의, 심지어 정체불명의 후원 제안까지. 그는 식사를 몇 번이나 중단해야만 했다. 지호는 그들의 불편함과 어색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들은 영웅 대접에 익숙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 스포트라이트는 따뜻한 빛이 아니라 그들의 사생활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조명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인터뷰 요청에 정중히 거절했고 방송 출연 대신 동료들과 조용히 훈련하는 것을 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자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강함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실함 속에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결심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편의점 카운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그라운드, 즉 설계도 앞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다음 날 저녁, 그는 편의점으로 출근하기 전 점장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유일한 수입원은 끊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벼랑 끝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제국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던 칼레 선수들의 당당한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제32화 마지막 상대, 낭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순간 한지호는 해방감과 함께 지독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의 뒤에는 아무런 안전망도 없었다. 오직 책상 위에 놓인 백지와 그의 머릿속에 담긴 희미한 영감만이 그의 무기였다. 그는 자신의 방을 건축학도의 작업실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술병 대신 두꺼운 전공 서적과 스케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렸다. 칼레의 여정이 그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그는 자신의 설계도 위에 쏟아부었다. 며칠 후 정수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 씨, 그만둔다는 게 사실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에게 잠시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빈은 그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펼쳐 보이며 지난 며칠간 발전시킨 결과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예전처럼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 무슨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훈 씨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현실 세계의 첫 번째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대망의 결승전 상대가 결정되었다. 그들은 프랑스 리그의 전통적인 명문 구단 FC 낭트였다. 지호는 낭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낭트는 보르도와는 또 다른 의미의 강팀이었다. 그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했다. 그들의 별명은 카나리아 군단, 작지만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거대한 적을 쓰러뜨리는 칼레와 어딘가 닮아 있는 팀이었다. 언론은 이 결승전을 다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칼레가 기적을 일으킨 다윗이라면 낭트는 이미 수많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온 노련하고 강력한 다윗이라는 것을. 지호는 낭트의 경기 영상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었다. 낭트 선수들은 승리한 후에도 상대를 조롱하거나 자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패배한 상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위로를 건넸다. 그들의 축구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품격이 있었다. 지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동기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존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결승전, 그것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칼레에게 그리고 한지훈에게 진정한 승자가 갖추어야 할 마지막 덕목, 존중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 될 터였다. 그는 결전의 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라디오 앞에 앉았다. 그는 승리를 기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싸움을 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제33화 도시의 합창. 결승전을 하루 앞둔 마지막 밤이었다. 한지훈은 평소처럼 라디오 앞에 앉아 의식을 집중했다. 그는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마지막 긴장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동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의식은 특정 선수의 몸이 아닌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도시 전체를 부유했다. 그는 바람이 되어 항구 도시 칼레의 밤거리를 떠다녔다.
그는 먼저 주장 레지날 부케의 집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부케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투박한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다. 그 손길에는 믿는다는 세상 모든 언어가 담겨 있었다. 그는 교사 미카엘 제라르의 집으로 날아갔다. 제라르는 책상에 앉아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려준 응원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선생님 최고, 칼레 우승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제라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지온의 의식은 도시 곳곳을 누볐다. 동네 펍에서는 팬들이 모여 목청껏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고 작은 성당에서는 노부인이 촛불을 켠 채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라디오를 켠 채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고 병원의 환자들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 중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심장이 되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수만 명이 간절한 바람이 모여 거대한 합창이 되고 있었다. 기적을 향한 합창. 그 합창의 무게가 지온의 영혼을 짓눌렀다. 이것은 단순히 11명의 선수들이 치르는 경기가 아니었다. 이 도시 전체의 꿈과 희망을 짊어지고 싸우는 대리전이었다. 이 엄청난 무게의 기대를 짊어져야 하는 선수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무게는 압박감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등 뒤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순풍처럼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선수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 도시 전체가 그들과 함께 그라운드에 서 있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지온은 자신의 뺨이 축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칼레가 왜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단순한 팀이 아니라 도시의 영혼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제34화 폭풍전이 고요함. 결승전 당일 한지호는 자신의 방에서 마치 선수처럼 경건하게 경기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성한 포트폴리오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것은 그가 치러야 할 결승전의 결과물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라디오에 의식을 맞췄다. 꿈속의 시간은 경기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파리의 호텔 미팅룸이었다. 선수들은 모두 모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고요했다. 라디 감독은 마지막 전술 브리핑 대신 선수들에게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유소년 클럽의 사진이었다. 감독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화려한 스타가 되지 못했던 선수 시절의 아쉬움, 작은 시골팀을 이끌며 겪었던 수많은 패배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전술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 이야기였다. 나는 내 축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이미 너희들이라는 최고의 팀을 만났으니까. 그는 선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일 경기의 결과는 잊어라. 그냥 나가서 우리가 왜 축구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마음껏 보여주고 와라. 90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어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작전 지시다. 감독의 이야기가 끝나고 주장 레지날 부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내일 우리 자신을 위해 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뛴다. 우리의 아내, 우리의 아이들, 공장의 동료들, 그리고 칼레의 모든 시민들을 위해. 그러니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대표다. 라커룸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지온은 그들과 함께 폭풍전이 고요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지온의 마음 역시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포트폴리오를 바라보았다. 칼레 선수들은 내일 파리의 그라운드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날 서울의 한 연구실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꺼냈다. 그는 자신의 결전의 날을 위해 옷을 다리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제35화 결전의 땅, 파리. 결전의 날, 한지호는 자신의 방에서 마치 선수처럼 경건하게 경기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성한 포트폴리오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것은 그가 치러야 할 결승전의 결과물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라디오 앞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알코올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그의 의지는 이미 칼레의 그것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의식을 라디오에 집중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다.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전쟁터로 향하는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의식이었다. 연결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선명했다. 그의 의식은 한순간에 프랑스 파리의 거대한 경기장, 스타드 드 프랑스의 선수 입장 터널로 이동했다. 그는 미카엘 제라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손바닥은 차가운 땀으로 축축했다. 터널 밖에서 들려오는 8만 관중의 함성은 마치 지축을 흔드는 거인의 포효 같았다. 경기장은 완벽한 적지였다. 그는 자신의 옆에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두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공포는 없었다. 대신 이 무대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평범한 노동자인 그들은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위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터널 반대편에 서 있는 FC 낭트 선수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이나 방심이 없었다. 그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진정한 프로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보다 더 좋은 마지막 무대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지오는 제라르의 몸으로 이 벅찬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국가가 끝나고 주장 레지날 부케가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동료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단단한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주심의 신호에 맞춰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걸어 나갔다. 터널의 어둠을 지나 8만 관중의 함성과 수억 개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환한 빛 속으로 지호는 제라르가 되어 그 빛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발끝에 완벽하게 관리된 푸른 잔디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경기장이 펼쳐졌다. 그의 길고 길었던 기적의 여정, 그리고 그가 배워야 할 마지막 수업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36화 카나리아 군단의 춤. 경기 시작 전 이 모든 절차는 느리고 장엄하게 진행되었다. 양팀 선수들의 악수, 페어플레이 선서, 그리고 코인 토스. 모든 것이 꿈결 같았다. 한지호는 미카엘 제라르의 몸으로 이 비현실적인 순간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영혼에 새겨 넣었다. 마침내 양팀 선수들이 각자의 진영에 자리를 잡았다. 경기장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듯했다. 고요, 오직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수만 개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다. 삐익, 주심의 휘슬이 길게 울렸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90분, 그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FC 낭트는 왜 그들이 존중받는 강팀인지를 증명했다. 그들의 축구는 보르도의 오케스트라처럼 화려하지도 스트라스부르의 강철처럼 거칠지도 않았다. 낭트의 축구는 춤에 가까웠다. 11명의 선수들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무용수들처럼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공은 선수들의 발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다. 간결한 원터치 패스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선수들은 공을 받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패스할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뛰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이기심이 없었다. 모든 움직임은 팀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지호는 제라르가 되어 이 아름다운 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경외감을 느꼈다. 칼레 선수들은 필사적으로 그들의 춤을 막으려 했지만 낭트는 힘으로 벽을 부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흐르는 물처럼 칼레의 방패를 부드럽게 감싸고 돌며 빈틈을 찾아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예술에 가까웠다. 지호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팀의 플레이에 감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라디 감독이 말했던 품격이고 지온 자신이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존중의 가치였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존경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었다. 경기는 일방적으로 낭트의 페이스로 흘러갔다. 칼레는 전반 20분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그저 쉴 새 없이 춤을 추는 카나리아 군단의 노란 유니폼을 쫓아다닐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보르도와의 싸움에서 배운 완벽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며 필사적으로 버텨냈다. 그들은 구부러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는 않겠다는 강인한 위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전반 25분 계속해서 수비만 하던 칼레가 마침내 첫 번째 공격 기회를 잡았다. 거친 압박으로 간신히 공을 빼앗아 역습을 시도한 것이다. 비록 그 역습은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겼지만 칼레는 그 과정에서 코너킥이라는 작은 결실을 얻어냈다. 경기 내내 수비만 하던 칼레의 선수들이 처음으로 낭트의 골문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다.